혹시 암 경험자, 암 생존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예, 박가중현 박승혜입니다. 그 암을 진단받고 살아가시는 경우에 저희가 5년 이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암 생존자 혹은 암 경험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60% 이상, 또 암 생존자도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암이 이제 걸리면은 이제 다들 많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암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5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암이 걸린 경우 나중에 암이 또 재발하지 않나, 이런 걸 만기 재발이라고 그러고요. 또 2차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앓고 난 다음에 2차 암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대장암을 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방암이 생긴 경우를 이제 2차 암이라고 그러고요. 또 암을 앓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직장에서 고용하는 문제, 또 일하시는 문제,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암 후유증, 또 암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 문제라든지 또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싱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매뉴얼을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고 그렇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매뉴얼은 개요 부분하고 암의 재발에 대한 감시 부분, 그리고 2차 암 검진, 그 다음에 암 생존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암 생존자의 예방적 치료, 그게 이제 나눠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암 치료 후에 장기적인 영양,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심장 도송이나 림프 부종, 말초신경염, 또 만성 피로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에 이제 생식 건강, 그런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이 매뉴얼이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것이 다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들어온 것이고, 또 실제로 발생하는 암들도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미국에는 또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억 2, 3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분의 1 정도 인구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2019년에 이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는 한 암 생존자가 1,6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있고, 이제 10년 후인 2029년이 되면 2,1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있지만 앞으로 암 생존자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 생존자들은 이제 암과 치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쇠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암 학회들은 이제 모두 이런 치료 효과 관리라든지 건강 증진을 포함한 생존자 치료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생존자 관리라는 거는 진단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중과 치료 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암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5년 후에 생존했을 때 암 생존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암이라는 건 이미 진단됐을 때, 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암 조직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견이 돼야지 진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엑스레이라든지 어떤 임상적인 증상만 갖고는 암을 정확하게 이렇게 암이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조직을 봐서 암세포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암이라는 건 진단받았을 때 그게 초기암이냐,
또 이게 진행이 된 말기암이냐, 뭐 그런 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진단 당시에도 이미 이 암이라는 거는 초기라고 해도 다른 데 가서 그 미세암들이 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그게 전이 암이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 없는, 왜냐면 혈액에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지,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 생존자 관리라는 거는 진단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보통 세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감시하는 거. 또한 이런 암 전문의하고 1차 의료 제공자, 이거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병원하고 동네 의원 간에 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떤 항암 치료에 대한 스케줄 뭐 이런 거 했으면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겪게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제가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암에 대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거를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암 환자들이, 사실 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자세한 걸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암 전문의하고 또 암 환자를 실제로 외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들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암 환자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 치료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하고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생존자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종양 전문의가 관리하는 치료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은 일반인가 관리하는 치료, 여기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개인의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생존율을 포함한 질병 관련 결과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병원에서 하고 개인의원하고 이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관리를 하는 경우는 결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건강에 대한 내용인데,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반적인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고, 일부 암의 경우는 재발 및 사망 위험을 감소하는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자는 당연히 건강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고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을 쉰다든지 충분한 수면, 이 수면이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가능하면 10시나 11시 전에 잔뜩 자고 전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하는데 충분한 수면. 또 이제 예방접종,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좀, 이게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되게 암을 진단받으면 되게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불안증, 우울증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같은 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은,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이 얼마나 암 환자한테 중요한가를 연구했더니, 운동을 하게 되면 유방암 사망률이 34%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계산해 보니까 41%가 줄고, 재발 위험이 24% 낮아졌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라든지 피로라든지 심리사회적 고통, 우울증, 자존감 이런 것도 개선됐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을 갖다가 중간 강도. 내가 약간 숨이 차거나 뭐 땀이 나거나 이 정도. 아니면은 75분, 그 짧게라도 이제 이거 일주일에 75분이니까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땀이 나고 막, 아니면은 이제 주 2회, 최소 2회 정도의 저항력. 그러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 근육이 빠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력을 적어도 최소한 유지하거나 키우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주로 제가 보통 주로 하체 쪽에 근육이 더 많기 때문에 아령을 이용해서 하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쿼팅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거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런 암 환우분들이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운동 안 하면은 또 면역력이 더 떨어져. 힘들지만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고 또 재발률이 감소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인프 부종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그 인프 부종의 발생과 중등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내가 힘들지 않은 정도에서는 운동을 갖다가 꼭 같이 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혼자 운동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 체중 관리인데,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사실 많은 암 환자들이 이미 진단받았을 때 과체중이 있다든지 비만 상태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또 치료 후에 체중이 추가로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비만이 되면은 사실 비만이란 것은 결국 몸에 지방이 많다는 건데, 지방이 많게 되면 지방이 특성이 뭐냐면 지방세포가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독성 물질이 지방세포에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지방 그 자체로 인해서 또 암 재발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또 암 관련된 위험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비만이 관련된 그런 병들 중에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결장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이 있으면 또 죄송합니다. 이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뇨병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암 재발 및 사망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약간의 체중을 갖다 감량하도록 하고 운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금기사항이 아니다. 암 생존자한테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 보충제, 그러니까 식이요법제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런 걸 쓰게 되는 거는 아직 증거는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체중이거나 영양실조가 이런 동반된 암 환자들한테는 체중을 오히려 늘릴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 돼요. 영양을 개선하도록. 이제 실제로 제가 경장 영양제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마시는 비타민, 오메가3, 필수 지방산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암 환자들은 또 5%만 부담하면은 왜냐면 산전특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이게 마시는 게 있어요. 일본 앵커버라는 건 일본 거, 하모닐라는 독일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맞아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어떤 영양 보충이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저희가 이제 가중건을 하기 때문에 코출 환자들은 이제 코로만 먹을 수 있잖아요. 코를 통해서만 입으로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앵커버하고 이제 하모닐라인 이렇게 큰 거 있거든요. 그걸 때 계속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걸 통해서 환자들한테 주게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포동포동 해지는 경우도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암 환자들의 식단은 그 다량의 채소, 과일, 통곡물.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다량이라는 걸 꼭 좀 마음에 두시고, 좀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왜냐면 이런 건 다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산화 물질이 뭐냐.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근데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 식물은, 저도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식물은 무듬죽이거든요. 그 식물은 자기가 햇빛이나 해충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항산화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런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인데 적게 먹으면 안 되고, 아주 그 식물 중에서 항산화 물질이 높은 그런 그 식물들 있잖아요. 그 색깔별로 이렇게 아주 뭐 빨갛고 노랗고 뭐 녹황색 야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 지방이 에너지의 20%, 20, 30%, 탄수화물이 뭐 한 40, 60%, 단백질이 뭐 10에서 30% 이렇게 돼 있고, 최소 체중당 0.8g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되게도 암 환자분들이 되게 근감소증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보통 체중당 1.2g 정도 이상 먹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몸무게 60kg 나가면 하루에 한 60g 이상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셔요.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로는 생선, 살코기, 그 껍질을 벗긴 가금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닭이라든지 어떤 이런 오리 이런 거 껍질을 벗긴 상태로 살코기를 먹는 거고, 달걀도 좋습니다. 달걀 하루에 한두 개 먹어서 뭐 문제 되지 않거든요. 매일 먹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방, 저지방 유제품, 콩, 견과류. 근데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거는 야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간식하는 거, 또 설탕 넣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해서 드셔야 됩니다. 사실 암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저기 암 환자들 뭐, 예전에 코로나가 그때 창궐할 때, 코로나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근데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코로나 꼭 맞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이게 사실 암으로 갑자기 문제 생긴 경우보다는 그 감염 때문에 문제 생긴 경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에서 2차적으로 폐렴 오고, 그러면 암으로 사실 사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폐렴, 그 때문에 중환자실 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독감, 뭐 폐렴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미리미리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면역이 약할수록.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기저질환이 있다, 비장절대. 비장이라는 건 우리 왼쪽에 보면 왼쪽 갈비 밑에 이렇게 우리 몸의 노화된 세포를 처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비장이라는데. 근데 비장 같은 데를 절제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기 전에 미리 폐렴 예방술을 맞아야 돼요. 이게. 근데 옛날에 또 화학요법, 이게 항암 치료했다, 뭐 리투시맘이 뭐냐면 면역 억제제 이게. 그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쓴다. 그럼 면역이 당연히 떨어지죠. 네, 방사선 치료한다고 코티코스테로이드, 이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조혈세포 이식, 수혈, 뭐 풍토병,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감염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감염 예방하는 안전한 애완동물 관리. 여기서 애완동물 얘기가 나오는데, 애완동물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이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키워왔었다면은 그거를 뭐 일부러 치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고요. 내가 이제 정말 암이 발견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 새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저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애완동물을 했을 때 그것도 그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애완동물 관리라는 게 이제 애완동물이 정말 있으면은 좀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하고 가까이 접촉하는 거,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하고 이렇게 뭐 뽀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이 그 침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애완동물한테 그 발톱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상처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 중에서도 피해야 되는 애완동물이 있는데 뭐 파충류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햄스터라든지 뭐 설치류, 뭐 조류 이런 거는 애완동물로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암 환우분들한테는. 그다음에 또 감염 예방 백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암 생존자들한테 아주 특별히 좀 잘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모든 백신은 기본이 뭐냐면 항암 치료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최소한 2주 전에. 가능하면 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그 예외적인 건 독감. 독감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되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모든 암 환자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질병통계예방센터 CDC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백신은 치료 2주 전에 해야 됩니다. 2주. 근데 항암요법 아니면 2주 그 전에 못했다. 그러면 항암 치료 끝난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이죠. 독감 예방 접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암 치료 중에도 안전할 수 있고요. 생백신은 암 치료 4주 전에 하죠. 4주 전. 생백신 뭐냐면 대표적인 생백신이 대상포진이죠. 옛날에 나온 거 조스타박스, 그다음에 A형 간염, 그런 게 대표적인 생백신이고,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꼭 맞아야 될 경우는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하시고, 보통은 이제 안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억제제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생백신을 금하고, 또 항비세포 치료를 받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로 인프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백신 접종을 최소 6개월 정도 연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게 있죠. 예외적인 게 뭐냐면 싱글리스. 싱글리스는 그 대상포진 사백신인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면역 억제자한테도 접종 가능하다. 싱글리스는 이게 예방 효과가 옛날에 대상포진 나왔던 조스타박스가 예방 효과가 한 50% 정도라면은 싱글리스는 예방 효과가 97%예요. 그래서 물론 2번 접종해. 왜냐면 사백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역 저하자 상태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조스타박스라는 그 생백신을 안 놓고 있거든요. 안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싱글리스를 많이 줘. 그래서 옛날에 내가 조스타박스를 생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예방 효과 자체가 큰 백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리스를 2번을 접종하셔야 돼요. 한 번 맞고 한 달에, 2달 후에 한 번 더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단 이거를 꼭 맞으셔야 돼요. 그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게 이제 특히 이제 심장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 독성을 있는 것 중에 그 부정맥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뭐 관상동맥 질환, 여기 이제 심장에 가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심낭은 뭐냐면 심장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런 데 문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려성 심부전, 우려심부전이 뭐냐면 심장이 피를 잘 못 짜주니까 이제 숨이 차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고혈압, 혈전, 피딱지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안트라사이클린이라는 화학제가 있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심근병증, 심근이 약해지는 병인데, 원인은 메커니즘 전혀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활성산소, 이게 뭐냐면 나쁜 산소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화손상, 뭐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 심장세포에 사멸, 이런 거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안세라칼린이라는 걸 쓰게 되면 심부전 발생률이 5% 미만이지만 임상적으로는
무증상 좌심실 박출혈 감소. 이게 뭐냐면 증상은 없는데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 심장이 이렇게 충분히 쭉쭉 피를 못 짜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적게는 9%에서 5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문제가 이제 또 임파부종인데, 그 임파부종은 이제 참 그 뭐냐면 우리 몸에 그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임프관이 있거든요. 근데 임파부종은 어떤 원인에서 임파관이 혈관이 통해야 되는데 거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이 팔이 붙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궁암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쪽에 암 수술하면서 암 조직도 떼어낼 뿐만 아니고 림파선도 같이 떼어내거든요. 거기에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쪽에 림프관들이 다 그냥 손상이 되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림프관도 혈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우리 뭐 심장에서 쭉 내려가잖아요. 밑에 하지 쪽으로.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길이 막히니까 이제 그냥 정체가 되는 거죠.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제 뭐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코끼리 다리. 그래서 이제 림프계의 기능 장애를 인해서 발생하는 암의 흔한 부작용인데, 이게 뭐 항암 치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긴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몇 달, 여기는 이제 18개월 이게 18개월 되는데 나중에 서서히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뭐 2010년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에 이제 의하면 1,400만 명 생존자 중에 20% 이상이 이런 게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또 이런 게 생기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모양이 안 되는 데다가 참 보행도 생기고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붓고 그러면 넘어지세요, 이게.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있는데 임파부종 있는 분들은 참 낙상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낙상되면 또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뭐 어깨도 다치기도 하고 막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 겨드랑이 쇄골, 자궁, 경부, 사타구니 임파절 수술하게 되면 이제 임파부종 위험이 증가되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감시림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검 조직 검사 할 때도 위험도가 적긴 하지만 임파부종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또 비만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뭐 국소 감염, 뭐 이런 거, 임파절 몇 개 띄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파부종이 또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내가 이제 수술한 부위 아니면 그 주변 이런 데가 좀 괜히 좀 붓는 것 같고 팽팽해지고 무겁고 통증이 생겨라면 의료진한테 알려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생기면 이제 임파부종 환자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마사지 같은 거를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사지를 하려면 이제 전문 치료사한테 이제 의뢰해서 하게 되고요. 압박복이라고 하죠. 이런 압박 그런 게 있는, 가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이제 사지의 부피를 줄여주고 같이 다른 치료과가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임파부종에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파부종이 참 치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임파부종이 있는 경우도 여기 나온 것처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지의 힘과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지를 완전히 사용하고 운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파부종인 경우도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이 포함되어야 돼요. 근육들이 약해지면 임파관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상지 운동은 임파부종이 안정된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임파부종 치료가 필요 없었고 최근에 항생제를 안 썼고 사지 둘레가 10% 이상 변화가 없었고 일상생활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라고 합니다. 운동 시작해야 되고요. 또
근데 물론 악화가 되면 운동을 중단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구에 의하면은, 한국여행, 정맥천자, 팔커프를 통한 혈압 측정. 혈압을 갖다 임파 부종이 있는 데는 되게 혈압을 보통 안 재게 되는데,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연구를 따르면은, 임파 부종 발생과는 관련이 없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지침에서는 아직 더 확실한 게 밝혀지기까지는 임파 부종이 생긴 그쪽에는 그 사지 팔다리 쪽에는 제가 체열 피를 뽑는다든지 그쪽에서 혈압을 잰다든지 이런 거는 시술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말초신경 쪽으로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막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고 이런 것이 생기면 정말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발생률이 보통 20에서 80%까지로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떤 용량을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용량을 얼마 많이 쓸수록 더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기는 약들은 보면 이제 백금기약물, 빈카알칼로이드, 탁산기약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환자들 누구한테 많이 생기냐면 당뇨병이 기존에 있었다든지 유전적인 요인도 포함되는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 파크레탁셀, 빈크리스틴, 백금 화합물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신경 독성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말초신경병증 오는 거를 보면은 대칭적으로 온다. 대칭적으로. 장갑 낀 것처럼 아니면 스타킹 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운동신경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거는 걷는 거, 짚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감각신경에는 우리가 차다, 아프다, 무슨 뜨겁다, 그런 걸 느끼는 걸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환자들한테는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크레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이제 수개월 내에 해결되지만, 또 일부 환자는 영구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탁산, 오프릭사틴, 프리틴, 이런 거는 이제 용량 의존적으로 생기고, 또 급성 신경병증 증후로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옥살리플라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생기게 되면 이제 이걸 주입하게 되면은, 빠르면 이제 수시간, 아니면 수일 내에 차가운 물건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게 되고요. 차가운 액체, 삼키는 것도 불편하고, 목에 불편한 느낌, 근육 경련이 나타날 수 있고, 파크레탁셀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병증은 급성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투여한 다음에 하루나 3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고, 일주일 내에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병증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면 이 둘로스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둘로스틴. 원래 이게 항우울제인데, 이 둘로스틴을 저희가 이제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보다 이 신경병증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감각, 이런 치료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바펜틴이라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가발린이라는 약도 있고, 근데 그런 거보다 요즘엔 또 이제 둘로스틴이라는 약을 출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보통 30ml로 시작하고, 하루에 2번 줄 수 있고, 용량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60ml를 갖다가, 60ml로. 암 생존자에 대한 매뉴얼이 상당히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